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소득세 계산 방식, 즉 우리 일반적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가졌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라고 해서 시작하자마자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군요. 종합소득세라고 보통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업자들, 판매자들은 이 6가지 소득 중에 무슨 세금을 내셔야 합니까? 무슨 세금이시죠? 제가 어려우실까봐 빨간색으로 이미 요약을 해왔죠. 우리 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소득이라는 걸 내십니다. 그런데요, 내년 5월까지 내시는 종합소득세에는 이 사업소득만 있는 게 아니어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내년 5월 달에 내시는 겁니다. 근데 판매자들 중에서 지금 만약에 투잡을 하고 있다, 즉 근로도 하면서, 즉 월급도 받으면서 간간히 셀러로 하고 있다,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파란색인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시는 건데요. 대부분의 셀러들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없다면, 즉 사업소득밖에 없다면 이 빨간색의 사업소득이 곧 연말에 뭐가 되는 거죠? 종합소득금액이 되시는 구조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6개 중에서 세 번째인 빨간색 위주로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사업소득은 자신의 매출액인 총수익금액에서 자신의 원가 등인 필요경비들을 빼준 다음에 순수히 남은 이익 개념인 과세표준에 유사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셔야 한다는 게 제가 앞에서도 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란색의 종합소득금액이 오면 아주 기분 좋은 것들을 빼주죠. 종합소득공제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소위 연말정산의 의료비, 교육비 뭐 등등 신용카드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약간 아쉬운 점이 국세청은 종합소득공제, 쉽게 얘기해서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주로 근로소득자들에게 많이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우리 같은 사업소득자들은요, 이제 앞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따로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공제나 교육비 공제 같은 경우도 일정 요건을 만족할 때만 빼줄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비해서는 약간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괴념치 않으실 게, 어차피 우리는 이런저런 물건 원가라든지 밥을 먹거나 문구리를 사면 항상 뭐를 받아오시면 되는 거죠? 관련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증빙을 받아오시면 어디서 차감이 되는 거예요? 이 빨간색에 어차피 필요경비에서 차감이 되시니까 너무 서운해하지는 않기로 저랑 약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이번에는 매출액이 1억인데 나의 비용이 6천만 원인 게 입증만 되면 나는 얼마에 대해서만 세금 내시는 거라고요? 4천에 대해서만 내시면 되니까 어떻게든 내가 6천만 원을 썼다는 것을 소위 뭐를 받아오셔야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법정 증명서류라는 걸 받아오셔야 합니다. 이걸 받아와야만 내가 완벽하게 6천만 원을 썼다는 게 국가가 인정이 될 테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사업자는 모든 거래에 대한 증명서류를 작성 수취하여 신고한 다음부터 무려 5년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다가 갖다 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5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혹시나 나중에 뭐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세무조사가 나올 때 내가 진짜 이런 걸 썼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증명서류의 종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밥을 뭐 드시거나 문구류를 사오시거나 아니면 동대문에서 도매상에서 옷을 떼올 때마다 반드시 이 중에 하나를 받아오셔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두 번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죠. 우리가 왜 긁으면 나오는, 사인하면 되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요새는 직불카드도 많이 쓰고 계시고요. 또는 김영시 선불카드를 많이 쓰는 경우는 없지만 현금 영수증도 매우 소중한 법적 증명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원천징수 영수증은 아마 대부분 처음 접하는 단어이실 확률이 큰데요. 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자체 홈페이지를 만약에 제작했다고 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제가 제작할지를 잘 몰라가지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혹시 인터넷이나 이 웹 잘 구축하는 친구가 있냐고 하니까 자기 친구 한 명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월급제기가 아니라 소위 뭐 하는 사람이죠?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 그러면 내가 프리랜서한테 뭔가를 구축한, 웹을 구축한 돈을 줘야 할 텐데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수익이자 매출액인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비용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프리랜서 일로 좀 와보세요. 제가 지금 100만 원의 인건비를 드려야 하는데 혹시 카드 됩니까? 카드? 뭐 그러면 프리랜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뭔 카드를 되냐? 나한테 현금 주셔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프리랜서 같은 사람한테 돈을 줘버리면 징빙을 그 사람한테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의 주민번호를 구해오셔서 그 사람한테 내가 100만 원을 줬다고 국가에 신고하는 영수증을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하는데, 실무에서 이 원천징수 영수증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증빙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 표가 제가 강의할 때 아주 강조하는 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을 때 어떤 제재사항이 있냐라는 건데요. 자, 일단은 증명서류를 아무것도 받아오지 않으신 거죠. 신용카드 매출전표든 계산서든 세금계산서든 현금영수증을 받아왔어야 하는데 아무런 증빙을 받아오지 않고 그냥 비용만 신고를 해버리면 금액이 얼마 넘어가면 문제 있나요? 금액 제한 없습니다. 무조건 나중에 걸리시면 세금 내십니다. 비용 인정이 됩니까? 비용이 부인됩니까? 비용이 부인당하시니까 반드시 관련된 증빙을 받아오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다행히도 증명 또는 증빙을 받아오긴 받아온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국세청에서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언제나 깐깐한 눈빛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개인 사업자들과 특히 우리 셀러들, 판매자들은 접대를 많이 하실 만한 이유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접대 같은 경우는 얼마를 넘어오시면 무조건 받아오셔야죠. 10,000원을 넘어가시는 접대의 경우는 무조건 법적 증빙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신입사원한테 시켰더니 이 신입사원이 어리버리 접대를 한 다음에 뭐를 받아와 버린 거예요? 법정 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류를 받아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법정 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류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소위 쓰는 그 김밥천국에서 받아오시는 간이영수증입니다. 간이영수증. 자, 건이영수증은 영수증이라고요? 영수증 아니라고요? 영수증은 영수증인데 무슨 서류는 아닌 거죠? 법적 서류는 아닙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거래처에 접대를 하고 법적 증빙을 못 받아오고 그런 일반 영수증을 받아오면 경비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10,000원 넘어가시면 경비 인정이 안 되시겠습니다. 자, 이 표의 묘미는 실은 세 번째 가로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가로. 접대비 이외의 지출이시고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문방구 가서 문구류 사오거나 이런저런 식대를 지출하거나 아니면 회의비를 지출하거나 이런 비용들이 전형적으로 또 다른 사업자로부터, 즉 문방구 사업자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일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는 얼마를 넘어가시면요, 30,000원을 넘어가시면 뭐를 받아오셔야 합니까? 법적 증명서류를 받아오셔야 하고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30,000원까지는 뭐 받아와도 문제 없다는 소리죠. 간이영수증 받아와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30,000원을 넘게 문방구를 사와버리고 뭐를 받아온 거예요? 법정 증명서류 이외의 서류인 간이영수증을 받아와 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경비로 비용 인정이 되지만 나중에 국세청이나 과세당국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가산세를 2%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웬만한 비용을 지출할 때는 뭐를 받아오셔야죠? 법적 증명서류인 쉽게 얘기해서 카드를 읽으시면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거부한다거나 해서 일반적인 간이영수증을 받아오면 얼마까지는 문제 없는 겁니까? 30,000원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이니 이 규정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의 절세 효과를 이루실 수 있으시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은 표가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득세 계산 방식에 1번 보시면 장부를 빚이 기장한 사업자, 2번 보시면 장부를 빚이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라고 해서 이 훨씬 전 시간에서 제가 슬라이드에서 잠시 소개를 드리긴 드렸었는데요. 일단 장부를 빚이 기장하신 분은 자신의 매출액에서 자신의 필요 경비를 장부에 따라서 아니면 받아오신 그 법적 증빙대로 일일이 다 모아놓으시고 기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작업이 매출이 커지시고 볼륨이 커져서 어려워지시면 저 같은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나중에 언젠가를 의뢰를 하게 되시는데 그 전까지는 소위 셀프 기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전문적으로 영업이나 매출에 누군가 한 명이 매달리실 거라면 이런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신데요. 지금 우리는 신규 사업자들은 비교적 2번일 확률이 크신데요. 아직 매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비교적 장사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라는 방식으로 훨씬 쉽게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1년 동안 매출액이 진짜 1억이었고 1년 동안 비용이 6천만 원인 걸 장부에 정확히 계산하셨으면 소득금액은 4천만 원이니 여기에 세금을 내시는 건데요. 그게 아니고 나는 그저 매출액만 알아요. 매출액만. 매출액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매출액은 어차피 내가 판매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에서 한 달 동안 얼마가 팔렸는지는 판매자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본인의 매출액은 집계가 가능하십니다. 그 매출액에 간단하게 단순경비율인 그 도매업이나 또는 소매업, 제조업의 단순경비율은 뭐 20% 정도를 곱하신다거나 국세청에 그 다 업종별 비율이 있습니다.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보다 약간 매출이 높으신 분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익금액에서 이따가 배우시는 주요 경비인 빅3를 빼줄 수 있습니다. 빅3를 빼주시고 다시 한번 수익금액의 기준경비율을 곱하는데 빅3를 빼버렸으니 이번에 기준경비율은 많이 빼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빼주겠습니까? 그렇게 많이는 못 빼줍니다. 업종에 따라서 한 7%에서 8% 정도를 빼줍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 내리면 제일 끝에 나오는 것은 수익금액, 즉 매출액의 약 20% 정도를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은 매출액에서 빅3, 이따 배우실 빅3를 빼주고 이미 얘를 빼줬으니까 기준경비율은 20%까지는 가지 못하고 약 7, 8% 정도를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개념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요, 무조건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까? 아니면 간단한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게 이거죠.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단한 방식으로 비율로 빼주지 않고요. 무조건 매출과 비용을 직접 계산을 하시고 장부에 쓰셔야 하는데 작년이에요. 작년. 직전 연도 수익금액. 세법에서는 매출액을 수익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작년 매출액이 일정 이상인 사람은 무조건 장부를 쓰셔야 합니다. 앞장에서 배우신 간단한 비율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좀 볼까요? 우리 좀 찾아보세요. 우리 어디 있어요? 우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도매업 및 소매업은 작년 매출액이 3억이 넘어가시면 단순경비나 기준경비를 쓸 수 없고 정확히 수입과 비용을 모든 걸 장부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간편장부 대상자인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분들이 있죠. 지금 신규 셀러 되신 분들, 판매자 되신 분이거나 아니면 작년 매출액이 일정 금액이 채 안 되시는 매우 영세한 셀러, 판매자들께서는 앞장에서 배우신 대로 단순하게 매출액의 몇 % 정도의 비용을 빼줘버리는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알아야겠네. 이거. 작년도 매출액이 얼마가 안 되신 사람들, 아까 보신 것처럼 업종별로 우리는 3억이 넘어가시면 장부 작성, 3억이 안 되시면 단순하게 비율을 곱해서 빼줄 수가 있는 제도고요. 자, 아까 제가 비율을 단순히 빼주는 분도 그나마 좀 매출이 많으면 기준경비율이라는 걸 뺀다고 그랬고요. 매출이 안 되면 또 단순경비율을 뺀다는 걸 그랬는데 그것도 또 기준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도매업, 소매업은 6천만 원의 매출액이 넘어가시면 그나마 기준경비율이라는 걸 쓰시는 거고 6천만 원도 안 되시면 단순경비율이라는 걸 쓰십니다. 자, 좀 헷갈리시죠? 표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오니까. 매출액 얼마를 가지고 처음에 판단한다고요? 3억입니다. 3억이 넘어가시면 장부 작성, 3억이 안 되면 그냥 기준율 같은 거 곱해버리시면 됩니다. 3억이 안 되시는 분도 6천만 원이 넘으면 기준경비율이라는 걸 곱하시고요. 6천만 원이 안 되면 단순경비율이라는 걸 곱하십니다. 기준경비율은 대략 한 8% 왔다 갔다, 단순경비율은 한 20% 왔다 갔다 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왜 아까 8%만 빼주는 사람은 빅3를 빼줄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사업하시면서 발생하는 큰 세 가지 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내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빼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선생님, 결론적으로 저는 1년 동안의 비용 중에 이 세 가지밖에 비용이 인정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전혀 아니죠.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면 세금계산서 받아온 대로 장부 쓴 대로 모든 비용이 인정되고요. 그게 아니라 복식부기가 아니라 단순 비율을 쓰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정도, 기준경비를 쓰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정도를 빼주고 엔드 매출액의 약 8%를 빼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방식이 좀 더 궁금하시면 아주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안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의 일반적인 계산 방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